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. 한 개인 파산 사건 관련 서류들입니다. 네. 뭐 사건 당사자나 번호는 비공개인데요. 핵심은 이거죠. 신청인의 배우자분께서 사들인 부동산들,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, 이걸 어떻게 밝혔나, 그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개인 파산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고 해도 그 자금 형성 과정에 신청인 돈이 혹시 들어간 건 아닌지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.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볼 자료들은 이 부동산 자금이 전부 배우자 쪽에서 배우자 고유 자금으로 마련된 거다. 이걸 입증하려고 제출된 서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단순히 서류 목록만 쭉 보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요. 왜 이런 자료가 필요했고 또 어떻게 쓰였는지 맥락을 좀 짚어보려고요. 네네. 어쩌면 여러분께서도 복잡한 금융정보 정리하실 때 좀 참고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. 자, 그럼 첫 번째 부동산부터 한번 볼까요? 네. 2011년에 배우자 이름으로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를 하나 사셨어요. 그때 매매가가 한 3억 6천만 원 정도. 이 돈은 어떻게 마련됐을까요? 제출된 소명 자료, 그러니까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설명하는 서류들을 보면요. 크게 한 세 갈래로 나뉩니다. 세 갈래요? 네. 우선 금융기관 대출이 있었어요. 현대캐피탈에서 한 2억 7천만 원 가까이 빌렸고요. 이게 제일 크죠. 아, 대출. 네. 관련해서 뭐 대출 승인 확인서 같은 서류가 붙어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자의 어머님께 5천만 원. 가족에게 빌린 거군요. 네. 그리고 신청인의 아버님께도 한 4천만 원 조금 안 되게 한 3,960만 원 정도 이렇게 빌렸다고 나와요. 가족끼리 돈 거래는 자칫하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증명을 했을까요? 아,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그냥 빌렸다. 이게 아니고요. 돈을 빌려준 분들,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님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딱 그 금액이 넘어간 거. 계좌이체 내역. 네, 그 금융 기록을 딱 제시했어요. 그리고 이 돈들이 모여서 결국 집 한 사람한테 지급된 내역까지 다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구체적인 금융 기록, 이게 핵심 증거가 된 셈입니다. 그렇군요. 그냥 차용증 한 장 덜렁 있는 것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높겠네요. 네, 그렇죠? 그럼 훨씬 그렇죠. 자, 시간이 좀 흘러서 2015년입니다. 이때는 상가 2개 호실을 약 3억 원에 사셨네요. 네, 맞아요. 아카데미 프라자 7층에 있는 거 2개요. 이때는 자금 구조가 좀 달랐을까요? 네, 이때는 좀 다른데요. 일단 은행 대출 방식이 이 두 상가 자체를 담보로 잡았어요. 상가를 담보로. 네, 국민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. 이것도 뭐 대출 상세 조회 내역 같은 걸로 증빙이 다 돼 있고요. 그럼 나머지 1억 원 정도는요? 나머지 1억 원 중에서 한 5,500만 원 정도는 배우자의 아버님께 빌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것 역시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명하고 있고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 부동산 거래로 가볼게요. 2018년에 또 아파트를 하나 사셨는데 이번에는 매매 금액이 꽤 커요. 4억 4,500만 원. 네, 맞아요. 지성마을 그대가 크레던스 아파트네요. 자, 자금 출처 설명이 좀 더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? 네, 맞습니다. 이때는 자금원이 더 다양해졌죠. 우선 이 새로 산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KB국민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어요. 이게 크고요. 3억 원 대출? 네.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아까 2011년에 샀던 첫 번째 아파트 있잖아요. 네, 용인 아파트요. 네. 그 아파트 전세 보증금 돌려받은 돈 한 7,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여기에 보탰습니다. 기존 아파트 전세금으로 새 아파트 자금 일부를. 그렇죠. 이것도 실제 그 전세 살던 임차인 명의로 배우자 계좌에 돈이 딱 들어온 기록을 첨부했고요. 그럼 나머지 한 7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 된 건가요? 그 부분은 배우자 본인이 예전에 뭐 인터넷 사업 같은 거 하면서 모아둔 돈이랑 또 예전에 아버님께 빌렸던 돈 일부 남은 거 한 500만 원 정도 이걸 합쳐서 마련했다고 설명을 해요. 그렇군요. 특히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매매 대금 중에 한 9,500만 원은요. 집 한 사람한테 바로 준 게 아니에요. 네, 그럼 누구한테 줬죠? 그 집에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전세 보증금을 배우자가 대신 내주는 방식, 이걸로 매매대금 일부를 치른 거죠. 와, 진짜 거래 방식도 다양하고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다 챙기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네요. 네, 이것도 다 계좌 이체 기록이랑 영수증 같은 걸로 다 남겨놨더라고요. 이런 부동산 거래 증빙 말고 또 다른 서류들도 있었을까요? 네. 기본적인 확인 서류들이죠. 뭐 예를 들면 신청인이 이제 사업을 안 한다는 폐업사실 증명원, 네. 그리고 신청인이랑 배우자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,
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,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죠. 아, 등기부등본. 그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거요? 맞습니다. 누가 주인인지, 뭐 담보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. 거래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데 꼭 필요하죠. 오늘 이렇게 쭉 자료들을 보니까요.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자금 흐름이라도 각 단계마다 금융 기록이라든지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기면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구나. 이걸 알 수 있었어요. 그렇죠. 그냥 말로만 이 돈은 여기서 났다. 이게 아니라 정말 증거로 보여주는 과정이었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런 법적인 절차에서는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런 추정보다는요,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중요해요. 뭐 대출 확인서라든지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같은 공적인 문서들, 이런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없으면 자칫 이거 재산 숨기려는 거 아니야?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금융거래 기록 하나하나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 네,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죠.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